예, 안녕하십니까. 청담 산부인과 조현희입니다. 오늘 임상 사례로 알아보는 자궁내막증 치료와 환자 관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궁내막증 진단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내막증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진단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단율을 살펴보면 이 자궁내막증의 세 가지 질병 코드를 빈도수를 조사해 보면 2013년에서 2023년 지나는 이 10년간 매년 9.1% 정도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진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의 유병률은 가임 여성의 10%, 난임 여성에서는 약 20에서 발표자에 따라 50%까지도 조사가 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난임의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12.1%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난임 환자의 절반이 자궁내막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흔한 질병이지만 자궁내막증은 증상 발현에서 진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질병으로 또 유명합니다. 보통 첫 번째 증상이 골반통, 배란통, 아니면 생리통. 여성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여성들한테 흔하게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가는 거를 좀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을 때까지 보통 2.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이때 영상학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네거티브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티다가 정말로 자궁내막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까지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기에 자궁내막증을 발견하고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학적인 검사로는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증상학, 심토마톨로지입니다. 그래서 복부, 골반의 통증, 월경통, 월경과다, 성교통, 성교후 출혈, 난소, 낭종, 난임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자궁내막증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증상 중에 특히 하나 이상 여러 개가 있을수록 위험도는 굉장히 높다. 영상학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해도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자궁내막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학을 이용해서 국내 자궁내막증 학회에서도 자궁내막증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이제 문진표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환자가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는데 영상학적으로 네거티브일 때는 이 문진표를 이용해서 진단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자궁내막증은 굉장히 위협적인 질병입니다. 자궁내막증을 가진 여성의 난소의 예비력이 굉장히 빠르게 소실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을 가진 가임기 젊은 여성이 현재 싱글이고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가임력이 소실된다는 것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정하실 때 꼭 고려사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치료의 장단점 그리고 개별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환자랑 상담을 하시면서 함께 결정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은 빈번하게 굉장히 일어나죠. 그래서 자궁내막증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5년 재발률이 50%다. 10년 내에 50% 이상의 환자가 재수술을 받는다. 그리고 평균 3회의 수술을 받는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환자 설명할 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대한자궁내막증 학회에서 서제스천한 자궁내막증 치료 알고리즘에서도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크기가 너무 크다, 아니면 암인 것 같다, 암이 의심된다, 장이나 요로가 폐쇄된 경우에는 바로 수술로 가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환자가 임신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를 체크해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약물 치료를 합니다. 비잔의 임상적인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피 많이 감소합니다. 치료 6개월째 자궁내막증의 부피가 41% 정도 감소하고 직경도 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센치를 재보시고 그러면 사이즈가 팍팍 줄어드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환자도 만족도가 좋고 의사에게도 만족도를 많이 주는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잔도 사실은 부작용이 있죠. 출혈이 생길 가능성 4% 정도다. 체중 증가 2% 정도에서 있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예요. 이렇게 설명을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가 조금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비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방지 치료로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발률 아까 50%라고 말씀드렸죠. 비잔을 먹었을 때는 1.8%, 이게 이제 1년 정도 약을 먹었을 때의 비교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FAQ를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잔 복용 시에 유방암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론에서는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비잔을 먹을 때 추가적인 유방암 검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루틴 케어를 받으면 된다. 보통 40세 이상의 2년마다 유방암 국가검진하고, 뭔가 만져지는 게 있거나 뭔가 걱정되시는 뭐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있을 때는 그 레귤라 체크업을 받으시도록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디에노제스트의 장기 치료 시 유방 검사는 일반 여성과 같은 원칙으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암 리스크의 가장 큰 팩터는 지금까지 가족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그래도 염려되시면 레귤라 체크업을 받으면서 끌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임신 계획이 없는 미혼 여성은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요? 그거는 독일,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스위tzerland,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조사된 논문이고요. 보통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먹는 게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2년 먹으면 꼭 끊어야 되냐, 뭐 6개월 먹고 꼭 끊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자궁내막증 환자들은 약을 중단했을 때 심텀이 다시 나타나고 이런 경우를 저희가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를 레귤라 팔로업을 꼭 시키시는 거고, 약을 중지하셨더라도 레귤라 팔로업을 꼭 하시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면 의료적 개입을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용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저는 일단은 환자가 증상 개선을 몸으로 느끼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먹어야 되고, 또 한 달 정도 먹으면 일단 통증은 많이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한 3개월 먹으면 거의 안 아파요 이러고 오십니다. 기간은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약 끊고 임신 시도할 때까지 약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약을 계속 폐경 때까지는 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먹는 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제 미레나 같은 걸로 체인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여가 됩니다. 성근증 코드 넣으시고 기타 다른 부위의 자궁내막증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잔 복용 중 임신을 원하는 경우 약제를 끊고 언제부터 임신을 기대할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2, 3개월 안에 생리가 돌아옵니다. 방광기도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약 끊고 생리가 돌아오면 그 다음 배란일부터 임신을 시도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생리가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는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시고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후에도 진료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